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결혜님 세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네요. 저도 좀 생각도 많이 비슷하고,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로보코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대표라는 직함을 쓰는데, 저는 왠지 대표라 그러면은 좀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 같고, 전문성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1인 기업이지만은 이제 혼자서 선임 컨설턴트라는 그런 직함을 쓰고 있고요. 요 전에 작년 말까지는 한 8년 반 정도 AWS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AWS 학습 서비스인 스킬 빌더 AWS를 개발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2년 반 정도를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고, 그전에는 6년 정도,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벌써 이제 10년 됐는데, 예전에 나는 프로그래머다라는 팟캐스트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닉네임을 이제 정개발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아는 분 혹시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메시지에다가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보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로보코는 이제 바쁜 여러분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좋게, 이렇게 알기 쉽게, 또 필요한 부분만 쏙쏙쏙쏙 빼서 전달을 해 드린다. 그런 걸 이제 모토로 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아직 1인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몇 분 이제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파트너 분들이 계시고 이제 구글 개발자와 출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존 출신이죠. 그래서 구성된 이제 전문가 팀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 바이브 코딩을 컨설팅 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드리는 걸 갖다가 사업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도 이제 AWS에서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나 운영, 뭐 AI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MLOps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른 컨설팅 회사들이랑 다른 거는 이제 실전 경험 기반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부분이랑 좀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제가 내린 정의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자연 언어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약간 그 무계획 충동적 개발을 비꼬는 밈용어였다고 해요. 저도 이제 사실 이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자체를 듣기 시작한 게 이제 안드레 캐퍼씨가 올해 2월에 자신의 X에다가 자기가 지금 자연 언어로 개발을 했는데 잘 되더라. 그래서 요거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드레 캐퍼씨는 이제 주로 AI랑 상호작용하면서 개발 진행하고 구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AI의 어떤 직관적인 코딩 능력에 의존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올해 2월 달이면은 그 양반이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한 거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좀 복잡하고 규모가 있는 게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한 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네, AI 코드 어시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바이브 코딩 전에 있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AI 코드 어시스턴트에 해당하는데, 예, 이 AI 코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어쨌든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AI가 그 문제 해결을 돕는 형태이지만 바이브 코딩은 인간이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에만 많이 관여를 하고 문제 해결 자체는 AI가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개발하는 거랑 많이 틀리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개발했던 부분 그 프로세스나 도구나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거의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뭐 린트나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작동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테스트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이브 코딩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비교하자면은 AI 코드 어시스턴트는 이제 주로 인간이 문제 정의 설계, 그다음에 구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분에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AI는 살짝 보조해 주는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바이브 코딩은 문제 정의 부분에만 인간 플러스 이제 AI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 그 이후에 설계, 계획, 구현, 테스트 이런 모든 부분들이 AI가 거의 주도적으로 문제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왜 바이브 코딩을 이제 지금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입장이 있고, 하나는 개인 입장이 있을 거예요. 기업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생산성입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뭐 커서라든지 볼트라든지 러버블이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AI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회사들이고요. 엄청나게 적은 인원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랑 경쟁하는 회사들은 뭐 젯브레인즈라든지 뭐 구글, MS,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을 따라잡지 못해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봐도 오픈 AI라든지 몇 년 전까지는 우리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이었죠.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들려오고 시작하는 게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 하나는 MS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게 인수를 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받았고,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마존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얘네들이 갑이에요.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갑이고 MS와 아마존이 약간 을 같은 형태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가? 압도적인 생산성이라는 거죠. 만들지 못하는 기존의 기업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규모 인원으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좀 불규칙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 나름이죠. 여러분들 채용이나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은, 사람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 새로 뽑아놨더니, 분명히 경력자인데도 예전보다 팀이 일을 더 많이 해. 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음의 생산성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AI는 아주 품질이 균일해요. 예, 새 버전 나오면은 새 버전 나온 만큼 당연히 그만큼 이제 품질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바이브 코딩이 미래의 보편적인 개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총 5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년 정도 후면은 예전에 이제 그 클라우드가 도입될 때랑 비슷한 풍경일 텐데 클라우드야 그거 누가 써? 우리 데이터 센터 다 있는데 하다가 지금은 다 쓰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하게 야, 너 아직 니네 회사 아직도 손으로 코딩해? 약간 이런 느낌의 대화가 되는 게 한 5년 정도 후면은 그런 현상, 그런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의 사실 본질은요, 확률론적 프로그래밍이에요. 원래 기존의 저희 프로그래밍들은 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컴파일러를 통해서 항상 100번을 하던 1000번을 하던 똑같은 바이너리가 떨어집니다. 바이너리가 됐던 뭔가가 떨어지는데 바이브 코딩은요.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요. 근데 심지어 입출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대한 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딱 하나뿐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AI한테 코딩 시켜봤는데 좀 간단한 건 잘 짜는데 조금만 복잡해져도 뭐 버그가 막 생기더라. 어. 근데 여기에 바이브 코딩을 잘 하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AI가 잘 작동하는 형태로 일을 시키면 되잖아. AI가 못하는 형태로 일을 시키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로보코에서 제안하는 바이브 코딩 프로세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작업을 최대한 잘게 나눠서, 그러니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게 나눠서 하나하나씩 빠르게 TDD로 구현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예.
사람은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요건에 대한 변경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요건 업데이트부터 다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요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AI의 도움을 얻어서 자동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도 다 같은 바이브 코딩이 아니에요. 바이브 코딩에도 척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요걸 이제 그 우주 문명 척도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바이브 코딩 척도라는 걸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레벨 1부터 레벨 5가 있습니다. 이제 레벨 1은 단순 보조자 수준.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써서 뭐 간단하게 함수 수준의 코드를 자동 완성하는 정도고요. 레벨 2는 이제 파일 단위로 완성하는데 주로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이제 통째로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합니다. 요 레벨 1과 레벨 2는 완전히 사람이 주도하에 만들게 되고 AI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타이핑을 좀 줄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실제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사람이 많은 그런 어떤 소스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레벨 3부터는 AI가 하는 일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 독립적인 기능 모듈을 AI가 설계도 하고, 또 제안하기도 하고, 또 설계 원칙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사람은 주로 이제 어떻게 이걸 나눌까에 대한 모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설계를 검토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다 AI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L4 바이브 코딩입니다. 프로젝트 수준의 관리로서 설계, 리팩터링, 테스트, 배포와 같은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전부 AI가 다 지원을 주체적으로 이제 주체가 되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개발자는 요구사항 정의와 결과물 검토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L5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회사도 아직은 거기에 이제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겠죠. 말 그대로 사람이 야, 이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은데 네가 나머지는 다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싹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고요. 아마 이 경우가 되면은 개발뿐만이 아니라 운영 그 자체도 AI가 완벽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다음 중에서 AI가 할 수 없는 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댓글창에다가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용우님이 말씀해 주셨죠. 다 할 수 있습니다. AI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전부 다 할 수 있고,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요거 다 뭐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죠? 아, 우선순위 설정이요? 우선순위 설정도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뭘 만들지에 대한 컨텍스트만 제대로 전달해주면은, 사람보다 더 잘, 맞습니다. 사람보다 더 잘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제 바쁘다 보면 놓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얘는 문서도 엄청 빨리 읽고요.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요거 주로 여기 있는 작업들은 다 누가 하냐?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죠, 매니저. 지라 가지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인데, 지라도 API 제공되고, 뭐, MCP가 아직 제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CLI 같은 거 제공되니까, AI한테 시키면 이런 작업들 엄청 잘해요. 실제로도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켓 생기면은, 야, 요 티켓 가져다가 네가 좀, 분석해가지고, 다 직접 처리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자, 아까 소인원의 개발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좋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개발자가 많아지면은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증폭되게 되는데, 인건비보다 훨씬 무서운 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에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동기화시키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직 텔레파시나 뭐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문서나 여러 가지, 어, 그런 보조적인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지라도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을 보조하기 위한 거, 지라, 위키, 슬랙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0이고, 두 명일 때는 1이 되고, 세 명일 때는 3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사람을 잇는 선의 개수. 이게 저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은 모든 점을 잇는 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x와 x-1을 곱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눈 건데 사실상 x제곱 그래프랑 비슷하게 그려주겠죠.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브 코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인원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만큼 빠르게 개발하면서도 성능이나 오히려 품질은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이브 코딩이 항상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는데 AI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장황하고 복잡하게 코드를 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 시켰을 때는 단촐하게 짜다가도 몇 번 반복해가지고 뭔가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러면은 막 폭주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 양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통 많은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많은 게 한 200만 토큰 정도 되는데 200만 토큰이라고 하면은 꽤 큰 용량이긴 해요. 거의 중규모 프로젝트 한 6만 라인 안쪽의 프로젝트들을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양인데 사실 그거 다 넣어가지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컨텍스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오작동할 확률이 커지게 돼요. 예, 가능한 한 단촐한 컨텍스트로 단촐하게 작업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델 자체가 1, 2년 전 코드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낡은 버전을 얘가 선호를 해요. 예, 최신 기술 스택을 잘 안 쓰려고 하거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계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사람의 생산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점점 사람의 생산성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모델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도구나 프로세스의 발전이 실제로 그렇게 이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이결애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바이브 코딩이 낼 수 있는 총 생산성은 개발자가 낼 수 있는 생산성 곱하기 툴과 프로세스가 낼 수 있는 생산성 거기에 순수하게 AI가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개발자가 낼 수 있는 생산성에 곱하기해서, 즉, 이제 증폭시키는 거죠. 증폭해서 툴과 프로세스가 낼 수 있는 생산성이 곱해지고, 거기에 순수하게 AI가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이제 더해진다는 얘기인데, 요 공식이 의미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의 능력이 잘 돼 있어도 올바른 프로세스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산성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개발자가 아니야. 그런데 코드는 잘 몰라. 코딩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도 순수하게 AI만 가지고 낼 수 있는 생산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현재는 되게 제한적인데 앞으로 이 Z는 빠르게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은데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도요. 한 10배 정도 생산성을 끌려 올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작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론상으로는 수십 배, 뭐 수백 배도 가능하겠죠. 한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라는 측면에서 수십 배까지 충분히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은 이제 왜 좋아지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관성을 유지받을 수 있는 모델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작업 방식에 따라서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존재를 해요. 바이브 코딩 사례를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 지금 화면 스크린 캡처가 있는데 요거 다들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 좀 얘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죠. X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예, 요런 겁니다. 이게 바이브 코딩 실제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제 그 SF 영화나 뭐 그런데 보면은 야 사람은 키보드 몇 번 치지도 않는데 화면은 겁나 빠르게 넘어가네. 그래서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비웃었는데 어 아닙니다.
바이브 코딩이 나타날 거를 그 사람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은 12개에서 16개 정도의 프로세스를 병렬로 띄워놓고 이제 클로드 코드의 헤드리스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 전부 다 개발 컨테이너가 하나씩 다 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병렬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고 사실상 작업이 완전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쭉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테스트도 하고 검증도 하고. 어, 사람이 이거 16개한테 일일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도 어, 작업이 가능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URL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바이브 코딩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특이점이죠. 싱글러리티가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코드는 기업에 있어서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예요, 부채. 그냥 내 것입니다, 내 것이고 남는 거는 결국에 요건 정의만 남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말 그대로 온디맨드로 빠르고 손쉽게 A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없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수가 얼마나 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딩이라는 행위는 없어질 거다. 확실하게 5년 안에 저는 코딩이라는 행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은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 이제 코딩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어셈블리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전산학과나 이런 분들은 한 번씩 다뤄보게 됐을 텐데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예. 뭐 간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포문 이런 거 만드는데도 막 다 굉장히 많은 걸 적어야 되고 그런데 이 어셈블리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캐슬린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셈블리어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그 사람의 이제 스승이었던 이제 존 폰 노이만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이딴 거 만들어 가지고 왔냐고 이거 다 기계어 말고 이런 거는 다 하드웨어 낭비라고 노발대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그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야 이거 사람이 이거 왜 코드를 짜고 있어? 옆에 이제 있는 이 흑백 사진이 뭐냐면은 8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인데 전국 주산 이제 경진대회입니다. 예전에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주판 학원하고 주산 학원하고 암산 학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약간 지능 개발 그런 쪽으로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전자계산기가 대중화돼서 보급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주산이나 암산이 꽤 필수적인 능력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걸 배우지 않죠. 네. 주판. 네. 주판이라고 찾아보세요. 예,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 레벨에서 바이브 코딩을 도입을 하려면, 이거 알면 이제 너무 다들 그 연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들 모르는 체 하려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실무 레벨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새롭고 보안 문제가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느 회사도. 일단 너무 새로워서 너무 새로워 너무 아무도 몰라요. 예, 정립된 프로세스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해서 나름의 그런 성과물들을 조금씩 공유하는 방식이고 사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 뭐 다 그렇죠. 어디나.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자라고 하면은 보통 윗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동종업계에 국내 성공 사례가 있나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동종업계. 그러니까 다른 업계는 안 돼. 우리 같은 업계여야 돼. 예, 그러니까 내 라이벌 경쟁자가 이런 거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동종업계에서 국내 성공 사례가 나오는 날이 예, 그 회사 비즈니스의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일입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바이브 코딩으로 우리랑 똑같은 걸 만들어서 내놓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한테 뒤처지는 거는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뒤처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반대할 구실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회사에 있어서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에 나왔고 쓰는 사람들이 있고 잘 되는 성공 사례는 이미 있고 해외에 많이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예, 이미 여러 기업들이 바이브 코딩 도입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그 야채 이름을 쓰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필사적으로 도입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무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도구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벌써 딱 생긴 게 좀 신뢰가 가게 생기신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예, 조만간 이제 오픈될 예정이고요. 아직 저는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 커리큘럼은 실무 도입을 전제로 설계가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도구들 기준으로 기술 스택을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바이브 코딩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도구가 좋을까?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클로드 코드 쓰십시오. 나머지는 클로드 코드에 비하면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격이 달라요, 격이. 예. 현 시점의 압도적 원탑입니다. 엔트로픽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만든 도구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 제미나이, 뭐 그거 제미나이는 몰라도 뭐 줄스 절대 자기들이 그거 개발하는데 안 쓸 것 같아요. 예. 그거 줄스 조금만 써봐도 아실 겁니다. 예. 일단 본인들이 쓰려고 도구 만드는 데들이 본인들이 만든 도구로 개발하는 데들이 잘해요. 예. 이제 클로드 코드 뒤에는 이제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워낙에 이 도구들이 서로서로 베껴서 만들다 보니까 장점들을 빨리빨리 가져가서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이제 단독 이렇게 그 혼자서 딱 우뚝 서 있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까 A에게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과 모범 사례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이제 그 린트라든지 뭐 테스트 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적 분석 그런 도구들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스택 쓰는 게 제일 좋은가라고 하는 거는 그 아르민 로나우라고 플라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최근에 에이전틱 코딩 리코멘데이션스라고 하는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그냥 현 시점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공부해 보실 분들은 이거 찾아서 어, 10번씩 읽어보십시오. 한 줄 한 줄이 다 인사이트가 가득한 그런 블로그고요. 저는 두 가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충격을 느꼈어요. 내가 하는 방향이 틀리진 않았구나랑 그다음에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나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는 거야. 예. 네. 사실 뭐 이거 블로그 읽고 다 이해가 쏙쏙 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되지 않을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하고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공부하고 오라고 아니고 다 강의에서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예. 클로드 코드에 또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규칙을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에이전트에게 행동 규범을 정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 룰즈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클로드 코드에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부터 자동 생성할 수 있고 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요. 어, 또 한 가지는 이제 커맨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리스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막 그 화면에서 여러 개가 팍팍 떠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거의 이제 핵심인데 말 그대로 그냥 커맨드로서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이제 자기 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분신술을 쓸 수 있습니다. 분신술. 헤드리스 모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봐봐. 그럼 걔가 병렬로 뒤쪽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돌아요. 돌면서 처리하고 커밋도 하고 뭐 테스트도 하고 그거를 혼자서 쭉 진행을 합니다. 조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법 긴 작업들을 쫙 혼자서 진행합니다. 이걸 병렬로 오케스트레이션만 할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어떤 크레딧이라든지 그 캐퍼시티도 소진이 될 테니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X에서
터미널 열어놓고, 터미널 진짜 한 열 몇 개 열어놓고 작업하시던 그분은 이제 200달러짜리 클로드 맥스 구독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걸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이제 플래닝 모드가 있습니다. 계획만 짜고, 계획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가 AI가 함부로 코딩을 못하도록 계획만 일단 해라라고 하는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프트 탭키 가지고선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인건비보단 싸잖아요. 돈으로 하는 코딩이죠. 네. 어떤 모델이 좋을까요? GPT 계열하고 클로드 계열 현재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레벨이 안 됩니다. 하지만 클로드 쪽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가끔 강의 보면은 아니면 뭐 바이브 코딩 관련해 가지고 발표할 때 그 벤치마크 점수 운운하시는 분들 계신데 약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현 시점에서 벤치마크는 클로드 계열이 한 5위 정도 하거든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벤치마크는. 왜 그런지 아세요? GPT 계열은 만들 때 1년에서 2년 전 사이에 GitHub 소스 코드들로 학습이 됐고 학습 목표 자체가 다음 코드가 어떻게 작성될지를 예측하도록 훈련이 됐습니다. 예. 말 그대로 그 코파일럿이 하는 거에 좀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예. GPT 4.1부터는 규칙을 얘가 의식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화됐는데 클로드 계열은요. 자사의 개발자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런 행동을 갖다가 추적할 수 있는 트레이서 같은 걸 붙인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쓴 논문에 나오는데 개발자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측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모델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 도구 사용을 포함해서 뭐 설계, 그 다음에 플래닝, 개발은 물론이고 뭐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뭐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배포라든지 운영 관련된 것들까지 모델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MCP하고 CLI 두 가지를 우리가 바이브 코딩할 때 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CLI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CLI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팅을 통해서 손쉽게 자동화가 가능한데 스크립트를 우리가 손으로 짤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짜줍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GitHub에 오픈된 것 중에 뭐 우선도가 높은 거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거 MCP한테 시켜도 되지만은 CLI 쓰면은 엄청 간단하게 되고 스크립팅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어사인이 나한테만 된 것만 또 따로 빼와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CLI를 이용해서 뭔가 실행한 것들은 로그를 남기도록 해가지고 스크립팅 안에다 이제 로그를 남겨가지고 이제 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파라미터로 뭘 했는지도 손쉽게 추적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CLI 가지고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게 플레이라이트나 뭐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이 이제 CLI가 도구가 제공되지 않거나 아니면 복잡한 뭔가 연동이 필요한 경우는 MCP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이제 플레이라이트 무겁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플레이라이트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퍼페티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크롬만 지원하는 MCP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브라우저 MC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플레이라이트는 느리기도 느리고 좀 잘 안 동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플레이라이트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써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진짜. 예. 저도 근데 예, 약간 자료 만들다가 별 생각 없이 썼는데, 네, 안 좋아요. 예, 그냥 같은 브라우저에 대한 제어 목적이나 테스트 목적이면은 차라리 퍼페티어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보안보다도 주권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데이터 주권 문제. 어, 회사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 제가 봤을 때 프로덕션 레벨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거는 어, 클로드 계열하고 GPT 계열밖에 없는데 미국 정부가 어느 날 야 니네들 쓰지 마라고 딱 해버리면은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요 빨간 모자 쓴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는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죠 예,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바이브 코딩을 다 해서 이제 5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 코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바이브 코딩 하고 있는데 어 미국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어 어쨌든지 간에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그 서버가 있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법원의 정확히는 미국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들이 얼마든지 미국 사법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예. 제로 리텐션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요, 로그는 남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로그도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가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국가의 사활을 건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미국 법원 판단으로 AI 제공자의 모든 로그를 미 사법기관이 열람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제로 리텐션 해도 그거는 그 툴이 제공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AI 회사들은 로그가 다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모델 제공하는 데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로그가 남을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미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이제 짤을 넣어 놓은 거고 제가 이제 가장 인터스텔라에서 좋아하는 씬인데 이제 그 제이슨 본이 이제 우주선을 이제 망가뜨려 가지고 본인 혼자 살려고 이제 도망가다가 어 망가지고 그 망가진 이제 우주선에 도킹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AI한테 도킹 준비하라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라 그러니까 이제 네세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우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질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국가, 기업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미 현 시점에서는. 예.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쓸 수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면 다 미국 회사 거고 그리고 로컬에서 돌지도 않아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의 좀 도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AWS에서 어, 이 라이스 어느 정도 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베드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좀 프라이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서버 하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캐퍼시티 문제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애저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AI의 API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마존에 있으면서 엔트로픽을 막그 엄청 조 단위의 돈을 주고서 인수했단 30조인가 뭐 주고서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1등 하는 오픈 AI를 인수를 하지. 이거 듣보잡 회사를 인수해서 어디에 쓰려고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해자였던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해자라는 말이 여런데 이제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 뭐라 그러죠?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덕분에 AWS는 제가 봤을 때 바이브 코딩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업스테이지의 이제 모델도 있고 뭐 그다음에 클로드라든지 베드락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바이브 코딩을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은 이제 BYOK라고 그래가지고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등록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준비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돼 있어요. 권한과 조직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기존 인력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 뽑을 때는 무엇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브 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단축 URL에 바이브 리드에 대한 좀 문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는데, 오늘 막 이 장표를 아침까지 열심히 고민해서 쓰다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은 이제 바이브 리드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5년 후에 코딩이 없어지는 그 때를 대비해서 어, 우리 회사에 바이브 코딩을 어덥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보급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변화의 촉진자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압도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직에 맞춤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술 진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이브 리드를 어디 가서 지금 구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네, 주연님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코에서 바이브 리드를 빌려드릴 수 있다. 예, 그래서 파견형 바이브 리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브 리드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바이브 코딩 시대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LLM이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데브옵스나 CI/CD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데이터나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식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 거의 고인물 아니면은 이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한 10년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20년 정도는 이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발휘하지 않을까. 코딩에서 손을 떼지 않고 20년 정도 일한 사람들. 아, 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조직에 맞는 정책 도구를 갖다가 프로세스하는 설계 능력, 그리고 KPI 기반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 비즈니스의 그런 전략을 갖다가 이해해서 그런 회사의 비전에다 녹여낼 수 있는 OKR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목표를 정렬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킬.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하고 코칭할 수 있는, 예, 그런 퍼실리테이션이나 멘토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실습을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해당되네요. 네, 네, 저희 회사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시니어들이거든요. 엄청 막 그 뭐랄까 도파민에 거의 그 뿜뿜하면서 막 일을 하더라고. 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예. 도파민이 줄 새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우와 이게 되네 약간 그런 게 거의 매일 반복돼요. 거의. 예. 자,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권한 체계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 예, 이런 일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AI가 만들었어요. 이런 일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승인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책임을 잘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심리학, 그중에서도 행동경제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리뷰하세요 하면은 체크하고선 그냥 어프로브 버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AI가 경고 문자 띄우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꼼꼼히 리뷰하지 않으면은 지금 비즈니스에 이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너 이거 제대로 리뷰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은 시스템 다운되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 이거 다 서비스 멈춰버릴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거 지금 네가 리뷰하는 거다. 그 경고 문구를 AI 가지고 띄워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지 바이브 코드가 될 수 있는가랑 그다음에 이제 회사도 있군요. 어떤 사람 채용해야 되는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AI 활용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과제를 해결하는가를 보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보다도 주도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도 체크하긴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랑,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오너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거는 면접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냥 과제만 던지고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자, 그러면 개인 단계,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단은 챗GPT랑 클로드 코드랑 퍼플렉시티는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료 버전 꼭 한 번씩 다 써보시고요. 일단 따라해보자. 개발자를 위한 바이브 패러다임 강의가 출시가 돼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게 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핸즈온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올 거고, 한빛미디어에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 왜 클로드 코드가 가장 뛰어난 툴인가, 뭐, 왜, 클로드가 가장 뛰어난 모델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잘해져 있고, 그리고 일단 만들어 보십시오. 예, 무료로 사용 가능한 좋은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무료로 하면은 좀 잘 안 되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한 월 5만 원 정도 쓸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충분히 프로덕션 레벨의 바이브 코딩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즐기다 보면은 이제 월 5만 원에서 금방 이제 50만 원으로 가게 된 위험성이 있다. 예, 어쨌든 오늘부터 한번 기획해보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옆에 이제 이제 로봇 곰이 쫓아오잖아. 얘가 이제 AI고 앞에 이제 개발자들이 도망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곰한테서 도망칠 때는 곰보다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옆 사람보다 빠르면 돼요. 옆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도망칠 땐 그렇지만은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곰을 내 친구로 이제 두는 거죠. 예. 그래서 AI를 적대자하지 말고 내 동료로 만들어라. 어.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나 깃허브에 누구나 전문가의 기술을 따라할 수 있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거 열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단톡방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바이브 코딩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브 코딩 아니 뭐지? 그 바이브 코딩 뉴스, 단톡방 URL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링크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올리던지 할게요. 예, 단톡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수르와 코카콜라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만수르가 이제 잘 알려진 부자 중에 좀 왠지 좀 돈을 잘 쓸 수 있는 분 같잖아요. 막 축구 좋아하면은 구단도 인수하고. 예. 얘보다 돈은 이제 얘래 죄송합니다. 만수르보다 돈은 많을 것 같지만은 이제 뭐 예를 워렌 버핏이나 뭐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있죠? 돈 많을 것 같은 사람.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뭐 돈은 많지만은 약간 사치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수르를 이제 그래서 근데 만수르도 돈이 많지만은 차도 막 몇 억씩 하는 거 타고 막 금으로 만든 핸드폰 들고 다닐 것 같지만은 뭐 어쨌든 그래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만수르도 콜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코카콜라 아니면은 펩시콜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 AI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 가장 뛰어난 AI는 클로드랑 GPT 계열인데 둘 다 비용은 뭐 맥시멈 한 $200 정도에 쓸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죠. 예. 현 시점 최강의 AI를 쓰는데 들어가는 돈은 고작 $200 정도다. 한 클로드는 사실 $100짜리 맥스만 구독해도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고급 기술이 그만큼 대중화돼 있고 여러분도 저도 그다음에 뭐 이 세계 어딘가에 있을 뭐 미국에 있는 구글 개발자도 구글 개발자는 좀 안 됐긴 합니다. 이제 자사 AI밖에 못 쓸 테니까. 예. 어쨌든 최고의 기술을 쓰는 거는 공평하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영역을 두루두루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아키텍처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다시 시대가 왔고요. 패턴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저는 패턴 언어를 얘기했어요. AI한테 일을 시킬 때 이 패턴 언어를 말하면 아주 간결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뭐, 테스트 짤 때 먼저 테스트 코드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실행 코드 짜야 돼. 이런 거 일일이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TDD로 개발해. 끝입니다. 아니면은, 이거 소프트웨어 구조 잡을 때 이제 확장에는 열려 있고, 뭐, 변경에는 닫히게끔 그렇게 구성해야 되고,
단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해야 되고, 뭐 줄줄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리드 패턴으로 구현해.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클린 아키텍처도 마찬가지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사용을 해서 AI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브리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어쨌든 이 로보코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전 바이브 코딩 7월 중 출간 예정이고요. 원래는 6월 말 출간 예정이었는데 이것저것 뭐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에서도 물론 다루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게 될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나 규칙, 문서 템플릿 같은 것들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셨는데 벌써 몇 분 정도 계시죠? 네, 요것으로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Q&A 온 것 중에 한 세 개만 제가 꼽았어요. 앞에 이제 이미 이결혜 님이 너무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그걸 갖다 쭉 모아가지고 한 세 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나한테 제안해줘라고 AI한테 시켰습니다. 했더니 이제 회사 팀 차원에서 실무 도입과 적용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거고 남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생산성이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걸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AI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강의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직접 만드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적용 사례를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건 중요한데 그거 똑같이 우리 회사에 가져와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보안 코드 유출, 망분리 환경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약간 답답한 얘기지만 현 시점에는 이제 그 온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설치형으로 돌릴 수 있는 오픈 소스 모델이나 이런 것 중에 바이브 코딩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없고 뭐 그냥 LLM으로서 쓰기에는 어느 정도 만족되긴 하는데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을 서포트할 수 있는 모델이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없고 약간 부분 짧은 그러니까 한 아까 바이브 코딩 레벨에 레벨 1이나 레벨 2 정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클로드를 쓸 수 있다. 아니면 뭐 GPT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바이브 코딩 도구가 가장 쓸만한가? 예, 아르민 로나허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십시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제 강의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이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네. 바이브 코딩으로 AI가 작성한 코드 검수는 전 직접 안 해요. 원래 코드 리뷰도 실행 코드를 보는 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상적인 코드 리뷰는 테스트 코드가 충분히 짜여졌는가, 충분히 사양서를 대체할 만큼 자세하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독성이 지켜졌는가인데 AI가 짜니까 가독성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TDD로 하고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네. 클로드는 뭐 환경 구성을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인스톨해서 쓰는 게 엄청 간편해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 가지 도구들로 다 시켜봤는데, 구독료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갈 겁니다. 어, 어쨌든지 제가 생각하는 L4 레벨의 수준에 도달한 거는 아직은 클로드 코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도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지 않을까? 뭐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도달하고 나면은 클로드 코드는 그만큼 또 앞서가 있겠죠. 어, 네. 모델 만드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툴도 직접 개발하니까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윈드서프 저는 처음에 썼는데 이유는 딱히 없고요. 저 윈드서프 얼리버드여가지고 남들은 $15 내고 쓰는데 저는 $10에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잘 동작했었는데, 그 클로드 코드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 편의성은 윈도서프가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 나온 다음에는 어쨌든지 얘가 능력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능력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지금은 이제 윈도서프가 오픈 AI한테 인수돼가지고 약간 좀 클로드한테는 좀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나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윈드서프 플러스 클로드 코드 조합이거나 아니면 윈드서프 플러스 커서 조합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저 결현님 앞에 발표하시는 거 보고 되게 많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네. 결현님 작업하실 때는 TDD는 하지 않으시는가요? TDD를 하고 싶었는데 커서가 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코드가 녹아가지고 아, 그 토큰이 녹아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이드로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핵심 딱 몇 가지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것만 좀 작성을 이제 임의로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토큰을 좀 쓰긴 해요. 맞아요. TDD로 작업하면 토큰을 쓰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커서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예,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어 잠깐 회의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TDD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서 워크플로우 이제 수정하기로 이제 얘기는 했고요. 어, 예. 근데 아직은 200달러짜리 지금 구독이 나왔잖아요. 네, 커서도 잘 맞습니다. 설득해가지고, 네, 생산성으로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드 코드를 실무에 쓰시는 분이 있기는 하다고는 들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아, 네, 아마 거기는 TDD 방식으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서 프로젝트 비용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전혀 코드를 손을 대지 않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는 거는 현 시점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주로 벤치마크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리얼월드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사양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 사양서 가져다가 그대로 구현시키는 거를 시켜보고 있는데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클로드 코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그런 형태로 막 자식 프로세스 띄워가지고 혼자서 막 미친 듯이 개발하고 하는 거는 현 시점에는 아직은 클로드 코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예산은 뭐 월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230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0달러는 클로드 코드 맥스로 쓰면 그렇고 한 130달러에서 230달러?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맥스가 두 종류 구독이 있는데 5 맥스랑 이제 5배 맥스랑 20배 맥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배 맥스로 충분할 것 같고 아까 그 막 화면 여러 몇십 개 띄워가지고 돌리는 것처럼 미친 듯이 하려면은 한 20 맥스 가지고도 부족하죠. 예, 거기에 저는 퍼플렉시티 유료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네. 카피캣 질문이 뭐였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뭐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미래가 더 좋은 카피캣이 더 좋아 버리겠는데 특허를 제외하면 어떤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빨리만 남들보다 빨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스피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좋은 거 있으면 금방금방 따라하지 않을까? 지금 그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커서 윈드서프, 뭐, 클라인, 요 툴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이 미래의 산업의 일반적인 경쟁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세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따라잡고, 그 중에서, 남들보다 진짜 몇 발자국 앞서 있는 회사가, 어, 어느 정도 좀 큰 파일을 먹겠지만, 뭐 밑에 있는 애들도 각자 뭐 영업이 됐던, 뭐 디자인이 됐던, 어쨌든지 거길로 자신들의 좀 영역을 좀 만들어 나가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한 경쟁이 되는 경우에는 되게 극심한 경쟁에서 승자 독식이 될 확률이 크고, 뭐 지역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내놔서 따라잡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라잡히지 말아야 되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어, 개발이 경쟁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의미로. 필요하면은 구독해서 쓰겠죠. 네, 사스 형태도. 네, 어느덧 시간이 이제 9시가 다 돼가는데, 뭐, 어쨌든, 혹시, 대장님 좀 뭐 더 질문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은, 네, 예, 가능합니다. 예. 네, 또 네, 많은 네, 네, 분들이 안 알겠습니다. 나가 주셔가지고, 네, 네, 그러게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네, 159분, 158분 정도 계십니다. 퍼플렉시티는 MCP 써가지고 AI한테, 야, 너가 잘 모르겠으면은 퍼플렉시티 통해서 좀 조사 좀 해봐. 그러면은 엄청 잘 써요, AI가. 예, 조사에도 쓰고, 설계에도 쓰고, 뭔가 아이디에이션에도 쓰고, 만능 도구입니다, 만능 도구. 여러분도 퍼플렉시티를 진짜 극한까지 써보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검색 엔진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퍼플렉시티 쓰면은, 유료 구독해서 쓰면은 GPT 굳이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장담컨대 대부분이 퍼플렉시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한 10% 정도밖에 못 쓰고 계실 거예요. 네, 세션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퍼플렉시티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든지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히는 물어보지 마시고 시켜보세요. 시켜보세요. 이제 학생분 계신데 강의 듣기 전에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개발 지식은 그냥 프로그래밍 지식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저는 퍼플렉시티나 뭐 GPT 정도는 구독하고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학생분이시면 좀 모르는 개념도 많으실 테니까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 스택은 크게 상관이 없진 않습니다. 예, 그 아르민이 이제 에이전틱 코딩 리코멘데이션스에서 이제 추천한 거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고 백엔드는 고입니다. 고. 심플하고 단순한 게 잘못될 확률이 적다. 예.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L4 바이브 코딩에서는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완벽하게 AI로만 작업하는 경우에 좀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유지보수를 위한 디자인이나 아키텍처는 뭐 공부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키텍처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리액트는 공부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리액트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저는 리액트 하나도 몰라도 지금 리액트 앱 잘 만들거든요. 그 리액트 공부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 같아요. AI 잘 쓰는 거를 생각해야지. 예, 약간 기본적인 컨셉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I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공부해 가지고 그거 언제 쓰고 있겠어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질문도 올라온 것 같고 하니까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다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혜님, 도현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으신 116분의 수강생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